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슬슬 연준이 완화책을 언제 내놓을까 그 타이밍 맞추기 놀이에 저희는 슬슬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실적 추정치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즉 역실적 장세의 모습을 완연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업 실적 다 좋다던데 86번가는 뭐 어디서 그걸 느끼냐? 첫째,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이던스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긍정 29 대비 부정 64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추가로 가이던스가 하향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기업 실적의 4분의 3이 나온 시점에서 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폭등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그에 따른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거는 추가적인 가이던스 하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적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거를 2, 3일 지나고 또 발표합니까? 안 하거든요. 한두 달 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75%의 기업들에게서는 아직까지 가이던스 하향으로 미처 반영이 안 돼 있다. 향후에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미 분기 첫 2개월 동안의 실적 추정치 변동치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요거는 M사 자료입니다. M사가 사실 현재 증시에서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는 쪽, 저희가 이제 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곰들 중에서도 슈퍼 곰입니다. 그냥 뭐 곰들 중에 대장 곰이에요. 사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도 마음 좀 불편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또 이 부정적인 걸 가지고 오는 거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사람이 좀 긍정적인 걸 가지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M사가 부정적인 건 사실이나 이 자료는 계속 발표하던 원래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지금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의미 없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자료냐 하면은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서 그거를 나타낸 게 요 파란 선이에요. 요 노란 점선은 뭐냐 하면 M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을 했겠죠. 만들어낸 향후 1년 뒤에 실적 이제 그 어떻게 변화할지를 나타낸 리딩 인디케이터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R스퀘어가 0.8이에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게 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가 해보니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향후 1년 뒤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다가 살짝 봉우리 끝에서 얻어맞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 봐라. 우리 말 맞지? 이거 앞으로 니네들 1년 내내 이렇게 내려온다. 조심해. 라고 M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0.8이나 돼가지고서 이걸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전 봐요. 그리고 아까 뭐 구두로 말씀은 드렸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예상치가. 상당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정말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때 1% 후반까지도 올라갔다가 드라마틱하게 내려와서 그 한때는 마이너스 0.5까지도 봤다가 지금 0입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5가 나올 수도 있대요.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경기 침체는 훨씬 빠르게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은 보세요. GDP 성장률이 이제 하락할 거다. 그런 아까 G사의 레포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가는 이렇게 투더문을 해버리고 있고 지정학적 이슈로 지금 제2사는 185불 얘기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면 그러면은 만약에 유가가 120불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작년에 60불이었는데 180불까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는 2.4% 올라가고 추가로 GDP는 1.5%, 1.2% 추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 10%대,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진짜 돈을 풀 수가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연준이 역대급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과연 다시 풀 수 있다고요?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추가 악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더 정확히는 저는 연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연말에는 돈을 풀 것 같습니다. 그 힌트를 찾으려면 저희가 2018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알려면 2013년부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연준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계속 풀다가 긴축 사이클을 13년부터 말부터 들어가요. 테이퍼링을 결정하죠. 그러면서 14년 내내 테이퍼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 다음 16년도 말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17년도에 3, 6, 12월에 세 번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빼먹었죠. 9월에는 처음으로 QT, 자산 감축을 실행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요. 금리 인상과 요 QT, 17년도에는 둘이 겹치지 않게 했죠. 18년도에는 둘이 겹쳐버립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립니다. 3, 6, 9, 12, 4회 인상. 그러고 QT는 더욱더 강화해서 가속도를 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17년도 9월에 처음 실행을 할 때에는 월 캡을 QT의 캡을 100억 달러로 씌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QT를 해도 100억 달러 이상은 줄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18년도 1분기에는 2배 늘려요. 200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달러 추가로 늘리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300억 달러로 또 100억 달러 늘려요. 그 다음에 3분기에는 또 100억 달러 늘려 400억 달러. 그 다음에 18년도 10월 4분기부터는 또 100억 달러 늘려서 500억 달러로 늘립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뒤부터는 다시 줄여요. 350억 달러, 400억 달러로요. 그리고 19년도 9월에 그만합니다. 당시의 증시는 어떠했느냐? 그래, 연준이 긴축에 들어가도 경기 회복세보다 느리게, 즉 완화적 긴축을 할 거야. 그래서 증시가 긴축에 대한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2018년 4분기에는 야, 연준아 작작 좀 해라. 왜 이렇게 QT도 계속 늘려가고 금리 인상을 멈추지를 않니? 더 이상 더블 역세권 지금 긴축이죠. 그쵸? 더블 긴축입니다. 이 계속 강화를 해나가니까는 더 이상 긴축을 견디지 못하고 증시가 18년도 4분기에 20% 급락해버립니다. 이때 당시 증시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양새를 보였느냐? 일단은 2018년도 9월 달에 이제 중순에 이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긴축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부터의 차트거든요. S&P 500이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뭐 이때 좀 약간 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은 뭐 증시가 이때 10% 정도밖에 하락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18년도 이제 4분기 들어서 딱 꼭지를 찍고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준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긴축을 안 해? 야, 이러다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오케이 10%만 한번 하락해봐. 10% 하락해요. 그러고 나서 12월 회의를 기다리죠. 야, 설마 10% 하락했는데 12월 회의에서 여기서 QT나 이런 거 더 늘릴까?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도 좀 멈춰주지 않을까? 했는데 QT 늘어난 거 계속 유지하고 금리도 추가 인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이 연준 글러먹었다 하면서 추가로 10%더 하락해버리죠. 그래서 토탈 합쳐서 4분기에 20%가 하락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시장은 진짜로 연준한테 속았다고 여겼어요. 배신당했다고까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미 10%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파월 의장이 이때부터 11월부터 나와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긴축의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투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파월이. 대표적인 게 어두운 방, 다크룸 이론이었어요. 파월 의장이.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있고 그 방 안에 장애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라. 그러면 그 방 안에 걸어갈 때 얼마나 조심히 걸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막 맨날 해대고 다녔어요. 근데 12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금리 다 안 올리겠네? 막 이런 얘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12월 달에 또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방방 뛰어다니는 꼴인 것였던 거죠. 이때 연준의 이러한 태도에 너무 긴축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당시 트럼프였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12월 달에 FOMC 이제 둘째 날, 그러니까 FOMC가 이틀에 걸쳐 열려요. FOMC 미팅이 이틀에 걸쳐 열리고 이제 이튿날에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파월 의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첫날에, 그러니까 이때는 회의 중인 거죠.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 12월 17일이죠. 이때 17, 18일이었는데 달러가 엄청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외부 세계가 폭발하고 있고 파리가 불타고 있고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또 다른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연준아, 그냥 다 잡은 승리인데 네가 그냥 가져가라. 승리 놓쳐버려라. 너네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트위터를 날리는데 이게 이제 FOMC 결정이 미팅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하기 전에 그들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사설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지금보다 더 유동성이 부족하게 될 건데 그런 환경 제발 연준이 만들지 마십시오. QT를 무려 500억 달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당장 중지하십시오. 연준은 무의미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을 느껴보세요. 이거 약간 유행어가 됐었죠. Feel the market. 그 Feel the market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작살난다 이런 심리가 그 뒤에 생겨난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sarcastic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Good luck. 행운을 빌어. 너 한번 망해봐라. 넌 끝났어 이 녀석아.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QT를 유지하고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추가로 10%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파월이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2019년도 1월 4일에 전미경제학회가 열려요. 여기에 파월 의장이 참석해서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때 불과 보름 만에요. 파월 의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톤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제 뭐 전미경제학회, AEA 이것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봐야 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패널 명단이 미리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굴도 보이십니까? 파월 현직 의장, 옐런 전임 의장, 버냉키 전 전임 의장이 다 초대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열리기로 예정이 잡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봐야 되죠.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이렇게 연준의 거목들을 현직, 전직, 전전직을 다 모아놓고서 이야기하면 뭐가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 증시가 폭락하니까는 누구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작정하고 전임하고 전전임이 파월 손보려고 나온 느낌이다. 이거 좀 파월 응원하러 나온 거 아니다. 파월 지금 완전히 지금 찍어 눌러갖고 완화적으로 만들려고 나온 자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파월만 종이에다가 지금 필기해서 나왔어요. 자기가 오늘 할 말을 혹시나 자기가 긴장해서 말을 떠듬떠듬 잘못할까봐 A4 용지에다가 뽑아가지고서요. 이거 중간중간에 페이지 보이거든요. 막 밑줄 치고 형광펜 치고 여기에 클립 달아놓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거 자료 만든 게. 똑같은 자리에 지금 버냉키하고 옐런은 자료도 없어요. 지금 필기구 볼펜도 하나 없어요. 이분들은 놀러 나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압박 주려고. 여기서 제가 이거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하나 이게 좀 만들었는데 요걸 하나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 Now, when we get conflict
conflicting signals, as is not infrequently the case, policy is very much about risk management. And I'll offer a couple of thoughts on that to wrap up. First, 소리가 나오시나요? as always, there is no 일단은 preset 밑에 path 여기 for 자막이 policy. 있습니다. 보시죠. And particularly with the muted inflation. 처음부터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Now, when we get conflicting signals, as is not infrequently the case, policy is very much about risk management. And I'll offer a couple of thoughts on that to wrap up. First, as always, there is no preset path for policy. And particularly with the muted inflation readings that we've seen coming in, we will be patient as we watch to see how the economy evolves. But we're always prepared to shift the stance of policy and to shift it significantly if necessary in order to promote our statutory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And I'd actually like to point to a recent example when the committee did just that in early 2016. And I mentioned this in this December press conference in passing. As many of you will recall, in December 2015, when we lifted off from the zero lower bound, the median FOMC participant expected 4 rate increases for 2016. But very early in the year, in 2016, financial conditions tightened quite sharply, and under Janet's leadership, the committee nimbly, and I would say flexibly, adjusted our expected rate path. We did eventually raise rates a full year later in December 2016. Meanwhile, the economy weathered a soft patch in the first half of 2016 and then got back on track, and gradual policy normalization resumed. Now, no one knows whether this year will be like 2016, but what I do know is that we will be prepared to adjust policy quickly and flexibly, and to use all of our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should that be appropriate, to keep the expansion on track, to keep the labor market strong, and to keep inflation near 2%. And I will stop there. Thanks. 자, 여러분들 파월이 비둘기로 대전환한 게 느껴지시나요? 자, 어디서 느끼셔야 되냐면 처음에 멘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데이터들이 상충되게 나올 때에는 정책은 위험 관리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여기서부터 일단 느껴집니다. 야, 이거 완화책으로 바뀌겠는데? 설정된 경로는 없고 통화 정책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정책을 바꿀 그것도 크게 significantly란 얘기를 여기서 하죠.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으면 시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너네 이해가 안 되니? 그러면서 이제 파월은 예를 들어줍니다. 옛다 2016년이다. 우리가 4번 올린다고 했잖아. 근데 1번 올렸지. 이제 이해가 되니? 우리 금리 이제 못 올릴 것 같아. 당시 심지어 내가 거기 연준 위원이었어. 그러니까 4번 올린다 그러고 1번 올리는 걸로 결론 실제로는 됐었을 때 그때 내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얘들아. 그러니 더 믿음이 가지. 우린 이제 못 올려. 2016년에 1번밖에 안 올렸더니 경제가 이제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고 다시 좋아지더라. 잠시 안 좋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더라. 이해했니? 2018년도 하반기에 증시가 나빴지? 우리가 금리 안 올릴 테니까 2019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렇지? 게다가 내가 인내심이란 단어도 썼다. 진짜 무슨 말인지 정말로 이해하겠지 너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엄청나게 완화적으로 완전 180도 사람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가 요거 끝나고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멘트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진행자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시장 반응은 2019년에 금리 인상이 없고 심지어는 인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배팅은 시장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듣고 있다.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상 없고 오히려 인하도 할 수 있다. 나는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금리 안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진행자 또 추가 질문합니다. QT하고 관련해서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줄여나갈 계획이냐, 아니면 오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유연함에 비추어 볼 때 QT라는 거를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파월의 대답은 yes였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차 대조표도 포함이다. 당연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대차 대조표 정상화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결정을 바꾸는데 망설이지 않겠다. 이거를 그 뒤에 요 똑같은 문장 한 3-4번 반복합니다. 파월이.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완전히 이제 완화론자로 바뀌었으면 이제 이때 설파를 했고, 그러니까는 진행자가 굉장히 제보다 악랄해요. 왜 악랄하냐면 여기까지 딱 듣고 나가지고서는 자 그러면 논의를 넓혀서 옆에 있는 제니 앨런에게 질문을 합니다. 파월의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앨런이 답하기를 파월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는 앨런이 이제 파월의 지금 이 완화적인 거를 컨펌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날 S&P 500이 이날만 3.4% 오릅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증시가 18년도 12월 달에 FOMC까지 보고서 급락해요. 그러고 바닥을 잡아가보자 해가지고 12월 바닥에서 그래도 산타랠리는 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올라요. 살짝. 그러면서 바닥에서 7% 반등을 해요. 근데 이 AEA 행사를 앞두고서 파월이 나오는데 파월이 자꾸 매파적이니까 또 더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까봐 사람들이 AEA를 앞두고 전날에 2.5% 빠져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최바닥에서 채 5%도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 행사가 열린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날에 파월의 이 말을 듣고 3.4% 오르고요. 그게 요 날입니다. 요 날. 그러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직전까지요. 그러니까는 이런 파월의 개종 이후에 저희가 증시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약간의 재미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요날 이 AEA가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요게 이제 초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아주 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파월 제가 이제 표정 3종 세트라고 하는 건데 먼저 한번 보시죠.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Chair Powell, the president seems to be very unhappy with the Chair Powell, the president seems to be very unhappy with the path of rate increases. There's been reporting that he's considered trying to fire you, which would raise legal questions, to put it mildly. Have you received any direct communication from the White House expressing displeasure? Have you received anything direct from the White House about unhappiness with the path of rates, or discussion of any change in your job? No, no, I've not. I have not. I have no news for you on that. 여러분들 파월 의장의 갈 곳 잃은 눈빛과 표정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서 원래 여기까지만 만들려다가 이거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이 진행자의 저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했을 때, 파월 의장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파월 표정 3종 세트입니다. 해고 이야기 들은 적 있냐? 질문을 듣던 와중에 파월 표정. 그 질문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파월의 표정. 그 다음에 파월이 no라고 하고 난 이후의 표정. 요 세 가지 넣어보니까 질문 듣고 있는 와중에 표정이 화남이 84%, 놀람이 8%, 삐짐이 5%.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듣고 답을 하려고 하니 화가 더 올라오는 거죠. 이 순수화입니다. 순수화. 99% 화. 그 다음에는 이제 no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래도 이제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화가 조금 내려왔어요. 75%로.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끝내죠. 이러한 전임자가 당황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던
아까 현직자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전임자와 전전임자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옐런은 파월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옐런은 이 질문 당시에 즐거움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이게. 버냉키가 의리가 있죠, 그래도. 버냉키가 좀 같이 화와 삐짐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버냉키가, 처음에 파월을 이제 추천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좀 더 의리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파월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앞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페이퍼 들고 이야기할 때 손이 갈 곳을 잃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손 떨고 있고 2장 넘겼다, 1장 넘겼다, 갖고 왔다, 막 페이퍼가 반으로 접혔다가 막 난리예요, 난리. 근데 어쨌든 여하튼 잠깐 옆길로 샜는데 이날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기 둔화에 긴축 중단 시사한 미국 연준. 인상 기조 크게 변할 수도, 비둘기 신호에 미국 증시 급등, 파월 변화자 미국 증시 폭등, 인내 심각했다. 통화정책 유연하게 금리 천천히 인상 시사. 오케이. 자, 당시 상황이 그러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해보죠. 2018년도 말, 이때 미국은 어떠했느냐? 당시에 미국은요, 1분기 GDP, 19년도 1분기죠. 성장률 예상치가 2.6%였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당시 12월 달에 2.2% 상승이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 똑같은 달에 실업률은 3.7%로 거의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 다음 이때가 4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는 때죠. 1월 초니까. 이때 보시면은 미국이 이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면은 당시 미국 S&P 500의 포워드 PER이 14.2배로 당시에 이제 20%가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5년 평균 PER인 16.4배보다 낮았어요. 근데 다만 10년 평균이었던 14.6배와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18년도 4분기 주당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은 72개, 긍정적인 전망은 33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4분기 EPS 증가율에 대한 예상치는 원래 그 세 달 전만 해도 16.6%였는데 12.4%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EPS 예상치의 상회 비중은 69%로 5년 평균인 71%보다 낮았고요. EPS 서프라이즈 비율은 3.6%로 5년 평균이 4.8%보다 낮았습니다. 근데 당시 1년 동안의 실적 시즌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으로만 딱 봤었을 때는 EPS 예상치 상회 비중이 77%, EPS 서프라이즈 비율은 6%가 나와야 됐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기대치 대비해서 나쁘게 나왔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게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역실적 말씀드리면은, 야, 그럼 실적이 뭐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물론요, 역실적이라는 게 금융위기 때처럼 혹은 코로나 때처럼 완전히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제는 우상향을 쭉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실적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실적은 플러스 성장을 보여요. 근데 예상치가 계속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간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도 과거 대비 안 좋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서 주식을 사고 판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기대 대비입니다. 기대 대비 안 나오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당시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끝을 향해 온 느낌은 있죠. 더 이상 실업률은 이제 완전 고용 상태, 물가는 어느새 미국 연준이 목표라는 2%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고 경제 성장률은 애매모호한 수준. 그러니까는 이때 한번 대차게 아래로 밀어보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3월 회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룰지가요. 근데 이번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18년도는 당시에 왜 실패했을까? 너무 매처럼 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비둘기처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엔 고용도 너무 완전 고용이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둘기로만 하면 시장이 좋아해 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는 게, 오히려 이게 비둘기로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난다. 차라리 매로서, 대단한 매로서 포장을 해서 시장을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부러뜨리고 가는 것이 그 뒤에 랠리를 불러올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감이 오시죠. 아, 이게 그 86번가가 생각하는 향후에 추가 완화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이런 시나리오구나. 즉, 이제 완화책이 나온다는 게 지금 바로 써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놀래키 긴축을 쓰고 그래서 경제가 불황에 빠지며 그러면 비로소 다시 완화책을 써준다는 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건요, 그 자체가 인플레적인 용소를 굉장히 많이 잉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인플레가 내려오는 효과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건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자산 가격이 만약 더 내려오면, 그러고 나서 멘트가 완화적으로 바뀌면, 그럼 그때는 진짜로 증시 공격적으로 주식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준의 멘트 변화, 파월의 멘트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를 몸소 느껴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실제로 준비를 한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AA 영상을 실제 준비를 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단순히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완화책을 쓴다는 단어는 아니지 않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의회 발언 보십시오. 실제 금리를 올린 건 아니지만 금리를 올린 것 같이 지금 됐다, 이런 얘기를 파월이 했잖아요. 그처럼 연준은요,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도 말만으로도 금리를 올린 효과를 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죠. 반대로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도 말만으로도 금리를 내린 효과를 냈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9년도 초에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행동도 해요. QT 액수를 줄여버리죠. 500억 달러에서 19년도에 350, 400 정도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액션도 살짝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이제 완화적 환경을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증시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좀 뭔가 찜찜하죠, 그죠? 에이, 뭐야, 너무 별거 아니잖아. 뭐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완화책이라고 얘기해. 오늘 뭐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 86번가 할 말도 되게 없나 봐.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노골적인 완화책이 뭐가 있느냐. 2019년도 우리는 주식 차트를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월 때문에 20% 빠져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AA에서 이제 완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 9월이 돼요. 2400까지 내려갔던 증시가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 기울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와서 요 정도 기울기로 증시가 올라갔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9년도 9월 10월부터 급등합니다. 야, 이거 유가 차트 같아요, 그쵸?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여러분. 상승의 기울기가. 왜 그랬겠습니까? 완화책이 나섭니다, 이때. 진짜 완화책이요. 자, 이때 진짜 완화책이 뭐였느냐를 보려면은 이때 당시의 배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아무리 공부하는 채널이지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 9월달에 미국 단기자금 시장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구글링 하시면 나와요. 이게 실제 위키에 막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뭐냐 하면은 2019년도에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바닥 메말라 버려요, 갑자기 미국이. 그래서 하루짜리 돈 빌리는데 10%를 내야 됐습니다.
하루짜리 빌리는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요. 이게 무슨 1980년 폴 볼커가 돌아온 게 아닌데 미국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서 돈을 융통을 할 수가 없어서 오버나잇 금리가 10%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어떻게 했느냐? QE를 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연준은 QE를 멈추고 금융위기 이후로 그 뒤에 안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비로소 다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착각들을 하세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다시 늘어난 게 코로나 이후부터라고요. 근데 지금 보이십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고 QT 하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2019년 9월부터입니다. 쭉 늘어나죠, 여러분들. 더 좀 이거를 기간을 쫙 좁혀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2019년도 9월부터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부족하니까는 단기자금 시장에다가 연준이 돈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넣어주는 금액이.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서 투더문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실제로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한 거는 19년도 9월부터였어요. not QE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QE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연준이 과연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일단은 연준이 긴축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3월 달에. 뭐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QT 어떻게 할 건지 기준 이제 설정을 하겠죠. 제가 볼 땐 5월까지는 그 행동을 할 것 같고 실제로 QT도 6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연준에서 야 이거 너무 안 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암시를 하면 최바닥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앞당기려면 제가 볼 때 3월에 충격을 줘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해요. 연준이 25bp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 50bp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로는 연준이 언제 태도 변화를 완화적으로 다시 지금과 같은 긴축적인 게 아니라 태도 변화를 완화적으로 보일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요 랠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부스터 온 해가지고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를 또 먹고 싶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연준은 이 부스터를 언제 켤 것인가? 그거는 제가 아까 전에 2시간 전에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연준의 영레포입니다. 영레포. 연준이 영레포로 받아주는 금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급증을 해서 한때는 거의 1.9조 달러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줄어들어가지고서 1.5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로까지 간다.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내려간다. 그렇다라는 말은 단기자금 시장에서 더 이상 초과 유동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제로 수준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연준은 다시 QE 할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연준의 부스터를 켜는 시기일 거고요. 바로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상해보기로 연말쯤이면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쯤이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